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의 김지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제주도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패널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과 오늘 자장으로 수고해주신 조영국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번 제6차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전문가 포럼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인허가 전략과 사업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포럼은 벌써 제6차까지 왔는데요. 작년부터 전문가 포럼을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전문가 포럼은 식약처와 안전평가원의 후원으로 저희가 이 포럼을 열게 되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융복합 의료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 또는 의약 외품과 품목이 서로 다른 의료기기가 결합, 융합된 제품을 말합니다. 지금 방금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만들고 있고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품목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렌드는 이렇게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가 같이 협업해서 이러한 융복합 의료제품을 만들고 그 기술을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2027년에는 200조가 넘는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다양한 융합 기술, NT, IT, BT 다양한 기술들이 이 융복합 의료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 이 인터비즈 행사와 일맥상통한 여러 기업 대표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융복합 의료 제품의 사업화 인허가 전략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제6차 포럼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연자분부터 제가 먼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대표님은 분자생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다양한 제약사에서 경험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들어보면 누구나 아는 그런 굵직굵직한 제약사의 컨설팅을 역임을 하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화 컨설팅을 지낸 전문가 분이십니다. 저희가 어렵게 대표님을 모셨고요. 또 네 분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기업 대표님들 제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덴하우스 주식회사 덴하우스의 나연숙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오세인의 박경준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DM 바이오사이언스의 정병철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ADM 바이오사이언스의 강승원 이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재미있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가 되고요. 저는 물러나고 그러면 저희 조영국 대표님께 자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저쪽에서 계속 있으면 카메라에도 걸리고 여러분 시선에도 걸릴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빼달라고 그랬고요. 우선 주제로는 제가 발표를 한 25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토론을 해서 한 40분 정도 발표해서 원래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정의나 구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정의나 구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20분 정도 얘기로는 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패널 토론이나 나중에 디스커션 할 때 이해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에 따른 인허가와 사업화 전략.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은 융복합 의료제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주작용과 부작용에 따라 보조작용에 따라서 왜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허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이유도 설명드려야 되고, 또 그런 경우에 사업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약간 내용을 되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융복합 의료 제품을 실제로 연구 개발하고 사업화하시는 현업에 계시는 연구소장님과 또 대표님들, 또 사실은 대표님이시면서 또 융복합 의료 제품을 현업에서 쓰시고 계시는 또 의사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크게는 융복합 의료 제품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융복합 의료 제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융복합 의료 제품을 그 앞에 정의와 구분에 따라서 나누어서 어떻게 허가를 받고 사업화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화 설명 외에 융복합 의료 제품의 사업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그 연구원을 했었고요. 태평양에서 케토톱 개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케토톱 자체도 TDS, 트랜스더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으로서 그게 의약품이지만 사실은 그 피부를 투과하는 지지체 TDS는 사실 의료기기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93년부터 태평양 연구소에서 7년 동안 연구했었고요. 2000년부터 우리기술투자는 창투에서 5년, 해외 투자는 창투에서 5년 해서 10년 동안 한 1,500개 검토해서 150개 실사하고 45개 투자해서 한 20개 정도 상장을 시켰습니다. 크리스탈 제노믹스, 바이오니아 이런 그 알만한 큰 회사들을 상장시켰었고요. 기술성 상장 제도를 좀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 마케팅, 투자 그리고 정부 컨설팅, 제가 종근당 사회이사도 했었고 테라다니텍스 부사장, 바이오니아 부사장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우량한 좋은 기술들을 사업화하는 과정을 도와드리고 상장시키는 기술성 평가 상장에 맞게 회사를 가이드해드리고 투자 유치도 하고 상장시키는 일들을 하고 또 해외 진출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융복합 의료 제품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법적인 부분이라서 이건 좀 그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융복합 의료 제품은 약사법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거기에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여러 방법에 의해서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아니고 현재는 융복합 의료 제품 민원 처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는 이게 법으로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융복합 의료 제품의 해당 여부, 2가지 이상의 상이한 품목이 결합하거나 조합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상이한 게 아니라 따져보니까 이것도 의료기기고 B도 의료기기다 하면은 융복합 의료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의료기기인지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오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나와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이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또는 조합으로 결합된 제품만을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허가사항과 품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주작용이 무엇인지, 주로 작용하는 게 의약품인지 또는 의료기기인지에 따라서 품목 허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나중에 이거를 허가 기준에 따라서 누가 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디서 생산을 해야 되는지, 의료기기가 주작용이라면 의료기기 회사 쪽에서 최종 생산을 하고 의약품을 받아서 섞어서 쓴다든지 합포장을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의약품이 주작용이라면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GMP 시설이 있는 데서 생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해당 제품의 모양, 구조, 성상, 성분, 원재료, 그리고 사용 방법,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성능이죠. 작용 기전, 작용 원리, 거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의료기기로, 누가 봐도 의약품으로
주작용이 명시될 수 있게, 이해될 수 있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따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형태는 단일체, 합포장 또는 동시 사용이 되는데 국내는 동시 사용이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체와 합포장인데요. 단일체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기에 하나로 보이는 거 보시면은 스텐트에 어떤 약물, 보통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생제나 항암제들을 매우 소량 도포해서 쓰는데 이거는 의료기기가 주작용이죠. 원래 혈관 확장을 해서 다른 질환을 막아주는 걸로 방지해주거나 치료해주는 걸로 쓰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주작용인 의약품이 조금 섞여 있는. 근데 이게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사항에 없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겠죠. 아니면 의사가 스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본인이 알아서 약을 발라 쓰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해외에서부터 오랫동안 의료기기가 주작용인 융복합 의료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프리필드 시린지에 의약품을, 여기서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례를 들었는데요. 의약품이 주작용인 경우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합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의약 부회품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포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기에도 포장만 열면 다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따로 생산해서 포장만 합치면 되죠. 대표적인 예가 응급의료 세트입니다. 그래서 솜이나 거즈나 면봉 같은 거는 의료기기가 될 테고 소독제나 약물들은 의약품이 될 건데 다 섞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명확한 합포장 응급의료 세트. 그리고 의약품하고 의료기기를 또 밑에 보시면 약물 전달 기기로서 쓰는 의료기기가 있고 거기에 의약품 호흡기 관련돼 쓰는 것들, 이렇게 스타터 키트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 되느냐? 지금 세계 의약품 시장이 얼마 되죠? 전 세계 의약품 시장 얼마 될까요? 1600조, 1800조, 지금 달러당 1310원이 돼서 시장이 더 커졌는데 거의 1800조에서 2000조 사이가 되는데요. 그 중에 융복합 의료 제품이 몇 조 시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거의 25조, 그리고 조만간에 한 40조, 한 5, 6년 후에는 40조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시장 중에 크게 차지하는 시장이 가장 큰 부분이 오토 인젝터, 당뇨 환자들이 쓰는 오토 인젝터로 매일 또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써주는 것들을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붙여놓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전체 시장의 55%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마이크로 니들, 이따가도 지금 이게 중요한 주제여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두 번째 시장이고 11%쯤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필, 언제 얼마나 정확하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본인과 보호자와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필 시장이 한 10%쯤 되고요. 스마트 이네일러, 호흡기 질환, 폐 질환 등에 쓸 수 있는 스마트 이네일러가 7%, 드럭 딜리버리 하이드로젤이 한 6,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한 전반적으로 10%씩 성장을 하고 있는, 보통 그 의약품 시장이 지금 4에서 6% 사이인데 작게는 3% 되는 데도 있는데 이 분야는 매년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가 10%나 되는 아주 성장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인터뷰지에 와서 몇몇 제약사들하고 이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설명했더니 제약사들 입장에서도 이미 쓰고 있는 의약품을 약간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미 쓰고 있는 의료기기와 융합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거의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드럭 디바이스 컴비네이션을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제일 큰 시장은 오토 인젝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펜 타입이 있고 아예 몸에 붙여 있는 타입이 있고 자기 핸드폰이나 디바이스에 언제 얼만큼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기 혈당이 저절로 측정돼서 미리 체크해 놓은 양만큼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55에서 60% 정도 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0조, 35조 시장의 반이 넘기 때문에 17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장은 마이크로 니들 패치인데요. 이게 한 2조 5천억에서 3조. 그래서 이따가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지금 국내에서 많은 의료기기 회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있고 일부는 화장품처럼 쓰기도 하고 있고 약물을 섞어서 전체 그 부영제와 한꺼번에 만들어서 그 자체가 의약품으로 되기도 하고 또는 그 백본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 앞에 팁만 의약품을 섞어서 쓰기도 해서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하기도 하는데 세계 시장은 한 3조에서 4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알약은 보시는 바대로 저렇게 다양하게 생겼는데 현재 2조 조금 넘는 시장이고요. 조만간에 4조쯤 될 것 같고요. 국내에는 약간 논란이 있는 원격 의료 기술, 그 다음에 원격 건강 추적, 스마트 기술과 바이오의 융합 등으로 이 시장이 IT 회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빨리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스마트 이네일러의 사례는 그 이네일러에 호흡기 또는 폐질환 관련된 약물을 어떤 것들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꽤 큰 2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조만간에 3조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럭 딜리버리용으로 쓰는 하이드로젤 마켓도 현재 2조쯤 되고요. 앞으로 한 2조 5천억으로 매년 9.5% 성장하고 있고요. 특정 조건에서 약물의 방출을 정확하게 제어하고 더 높은 약물 전달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또 약물의 효능도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DNA 하이드로젤에 드럭을 어떤 것을 로딩하느냐에 따라서 케모테라피나 이뮤노세라피나 진세라피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몇 주 전에 바이오 USA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럭 일루팅 렌즈라고 하는데 드럭 코팅 렌즈기도 하고 다양하게 약물 방출을 하는 렌즈 또는 약물이 발려진 컨택트 렌즈를 쓰는 경우에 컨택트 렌즈에 주작용이 있고 그 가려움증이나 또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항히스타민제나 또는 가려움 방지 또는 항생제를 매우 소량 써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또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렌즈 시장인데 한 1조 2, 3천억 현재 시장은 앞으로 시장은 한 2조쯤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몇 개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약간만 아이디어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서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먼저 만들어서 또 안 돼 있는 나라에 수출하기도 하고 또는 제도가 안 돼 있으면 수출할 때 또 그 나라에서 허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허가를 정확히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융복합 의료 제품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4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오토 인젝터의 경우에 환자나 의사가 편의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의약품과 오토 인젝션을 시켜주는 의료기기가 합쳐진 융복합 의료 제품이죠. 이거는 주작용이 의약품일까요? 의료기기일까요? 의약품이다. 의약품이다. 의료기기다. 아침을 안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예. 의료기기가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편의성을 높여준 거지 약물을 용량을 줄이거나 작게 쓰는 게 아니라 약물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의약품이 주작용입니다. 그래서 품목허가 의약품으로 나오고 의료기기는 보조로 허가를 받는데 보조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전자약은 뚜껑을 열거나 또는 약을 먹었을 때 실제 환자가 약을 잘 안 먹고는 효능이 없다고 또는 약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임상할 때도 어렵고
또는 의사가 환자를 대하기도 어려운데 독약 순응도를 추적해서 의료 비용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확실하게 이 임상 4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전자약의 경우에 의약품이다. 주작용이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의약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밑에 써놨잖아요.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지만 약을 조금만 쓰거나 도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약 전체는 다 자기가 먹게 되니까요. 주작용은 의약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거를 전자약은 약 뚜껑을 열었을 때 체크되거나 아니면 약을 먹었을 때 그걸 촬영해서 먹었구나, 몇 시에 한 알 또는 하루에 한 알 또는 두 알, 그걸 체크하기 때문에 약을 제대로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의료기기는 거들 뿐이잖아요. 보조이기 때문에 주작용은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품목화가 의약품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GMP, 의약품 GMP 제조 시설이 있는 제약회사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주제가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 및 사업화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어디서 하느냐. 허가를 받는 주체가 생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생산을 하게 되는 주체가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낸 의료기기 회사가 많은 경우에 제약회사하고 딜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마이크로 니들의 경우에 환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통증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마이크로 니들은 의료기기죠. 거기에 약물을 탑재해서 쓰죠. 이거는 의약품이 줄까요? 의료기기가 주작용일까요?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이다. 의료기기다. 의료기기가 한 3배쯤 많아요. 의약품입니다. 똑같이 마이크로 니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함정이 있어 보이는데요. 마이크로 니들은 아주 작은 니들을 써서 훨씬 큰 주사 바늘보다 안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효과를 뭘로 보죠? 안 아픈 게 주인가요? 안 아프고 약을 훨씬 적게 넣나요? 그게 아니죠. 약물은 다 쓰잖아요. 그거를 여러 바늘로 나눠서 들어가서 피부에 아픈 자국을 적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의약품은 다 씁니다. 그러면 어떤 때 의료기기가 주작용이 되느냐는 이따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의약품을 그 용도에 원래 쓰는 용도의 용량을 다 쓰지 않는 경우 굉장히 소량을 해서 어떤 물질이 항생 효과를 보이거나 조금 편리하거나 아니면 상하지 않게 하거나 이런 서브로 쓰는 경우에 보통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많이 틀렸었던 분들은 마지막 기회. 약물 방출 콘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를 쓸 때 가렵거나 불편하거나 또는 뭐가 껴서 뿌옇게 돼서 잘 못 쓰는 분들, 그리고 빨갛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를 그 목적에 따라 쓰려면 한 10쯤 써야 되는 거를 0.1만 써도 그런 효과가 되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드럭 릴리징 컨택트 렌즈는 의약품일까요? 의료기기일까요? 의약품이다. 주작용이. 의료기기다. 예, 이건 의료기기가 한 10배쯤 많았어요. 의료기기예요. 제가 앞에 이렇게 힌트를 잔뜩 드리고 했는데도 꾸준히 틀리시는 분들, 예, 나중에 이거 재밌는데 이거 나중에 한 20개쯤 해가지고 상도 드리고 하시죠. 예, 다음번에 7회 때는 김주희 교수님께서 좀 준비해 주세요. 왜 이거를 좀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게 사업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작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생산 허가를 어떤 걸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되면 의료기기 GMP를 가진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컨택트 렌즈에 약간의 항생제, 약간의 항히스타민제를 도포하는 경우에 그 부분만 허가를 따로 8종이나 6종 정부에 정해진 대로 허가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데, 의약품으로 품목이 되고 의약품이 주작용이다 하면 제약회사의 GMP 생산 시설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료기기를 그쪽에 생산해서 보내서 그쪽에서 생산하게 되는, 아무래도 아니면 제약회사의 공장에서 우리 생산 시설을 그 안에 넣어서 하게 되면 의료기기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생산 노하우가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공장 허가를 새로 받으려면.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 가지 노하우의 이전이라든지 기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사전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겁니다. 융복합 의료 제품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사례를 들으면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의약품 또는 의약부제품과 의료기기가 합쳐지는 겁니다. 근데 잘 따져봤더니 둘 다 의료기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의료기기, 아이디어가 좋은 서로 다른 의료기기가 합쳐진 거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 아닙니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의료기기가 어떤 식으로든 합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이 명확한 거는 보시다시피 약물이 발려진, 그 약물이 항암제든 항생제든 세포성장 억제제든 어떤 것들이든 혈관 내에 스텐트가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 약물이 보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명확한 융복합 의료 제품이죠. 약물을 쓰는데 시린지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이게 다 또는 반이 들어갔는지 다 들어갔는지를, 그리고 언제 썼는지를 측정해 주는 거, 통신을 해 주는 거,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약물과 의료기기가 있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죠. 어떤 지지체와 디스크, 약물 방출 DDS로 서방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쓰는 의료기기 지지체와 약물, 이것도 명확하게 융복합 의료 제품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과 카트리지, 거기에 펌프가 하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명확한 융복합 의료 제품이죠.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사례도 나올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업화 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이 의료기기인가? 금속 마이크로니들에 약물이 발려져 있으면 명확하게 의료기기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니들을 만들 때 이 부형제와 의약품을 섞어서 굳혀서 만들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였을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마크로 몰레큘로 캡슐화해서 세포치료제를 했을 때 이거는 세포치료제와 의료기기가 합쳐진 건가, 아니면 세포치료제에 DDS 시스템이 가미된 그냥 세포치료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 마찬가지로 세포치료제나 또는 조직공학에 쓰는 거에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물질을 의료기기로 볼 건가 아닌가에 따라서 융복합 의료제품으로 될 건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겔을 활용해서 약물 전달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보통 우리 그 롱래스팅 하려고 의약품을 리포점으로 한두 겹 또는 마이셀로 싸거나 할 때처럼 하이드로겔도 그 정도의 DDS 방법이니까 의약품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융복합으로 봐야 되나, 이런 좀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융복합 의료 제품 촉진 지원 센터, 그리고 식약처에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이 센터에 김주희 교수님 찾아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명확하게 회사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또는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 분야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개발을 다 해놓고 야 되게 훌륭한 거 개발했는데 이걸 어디에가 쓸까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디어가 정립됐을 때 특허를 내놨을 때 그거를 더 진척시키기 전에 허가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의약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누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누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누구하고 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융복합 의료 제품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비슷한 사용 방법, 효능이지만 용도에 따라서 의약품, 의료기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사례 그냥 한번 들으시고 똑같은 약물이나 똑같은 의료기기를 또는 비슷한 효능을 쓰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3등급으로 또는 의료기기 4등급으로 또는 어느 나라에서는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의약품으로 또는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의료기기로 이렇게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저거는 의료기기 둘 다 의료기기의 합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현재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인자 트롬빈이죠. 트롬빈과 젤라틴을 섞어서 수술 부위에 주사기를 통해서 발라주는 용도로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똑같은 젤라틴으로 매우 소량의 트롬빈이 들어간 제품이 그냥 의료기기 3등급으로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유사한 거에 플로실에 콜라겐이 들어있고 약간의 트롬빈이 들어있는 제품이 3등급 주작용 의료기기의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허가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국내에서는 그걸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4등급 의료기기로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서 그 정부에서 각 국가별로 처음 기준을 만들 때 또는 여러 기업들이 와서 협의회나 협의체에서 딜을 할 때 틀을 잡기에 따라서 조금씩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게 클리어컷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고민을 해서 식약처 담당관하고 논의해서 이게 융복합 의료 제품이다. 주작용은 무엇이다. 아니면 이거는 의료기기로 해도 되겠다. 이거는 명확하게 의약품이다. 를 구분을 받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구분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경우와 주작용이 의약품인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약물이 포함된 렌즈 그래서 아까 좀 몇 분 틀렸던 분들은 약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약물이 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항생효과, 항히스타민 효과를 할 거기 때문에 의약품이 주작용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아까 손을 몇 분 드셨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항히스타민 효과, 항생 효과를 보이는 그 작용이 주가 아니라 컨택트 렌즈를 쓰는데 가려움이나 뭔가 미생물이 자라는 불편함을 없애고 컨택트 렌즈에 잘 보이는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려고 그래서 편리하게 쓰려고 그 사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가 더 주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료기기가 주작용입니다. 창상 피복제의 경우에 창상 피복제에 몇 가지 의약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나노 무슨 거죠? 은나노 파티클을 약간 넣어서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보이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의약품을 넣었으니까 창상 피복제에 의약품이 주작용인가 하는데 원래 그런 항생 효과를 보이기 위한 주작용이 아니라 수분 유지나 보호를 위한 막을 형성하는 게 여전히 주작용이니까 창상 피복제 이 경우의 창상 피복제는 주작용 의료기기 융복합 의료 제품이죠. 의약품이 작게 설정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비슷하게 어떤 지열 키트, 이게 상상 피복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지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지열제가 들어가 있는 상상 피복제의 경우에 목적 자체가 빠른 지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지열제가 어느 정도 이상 용량이 꽤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작용이 의약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약품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밑에 사례가 골다공증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이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 있으면 그런 마이크로 니들 의료기기를 써 있는 의약품과 같이 쓰는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되는데 주작용이 의약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인들의 그 연구 개발하는 아이템 또는 여기에 투자자들이 계시다면 투자 검토하는 아이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늘 사례도 설명하시겠지만 연구 개발을 주로 하시던 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걸로 개발하면 금방 돼요 하는데 학교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연구소에 계시던 분들은 사업화 뒷단에 개발, 허가, 마케팅, 판매 이런 것들을 안 해보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융복합 의료 제품은 우리나라에서조차 이 규정이나 이 제도가 최근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안에서 몇 년 동안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었는데요. 그 중에 특히 복잡한 부분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또는 마이크로 니들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생기면서 많은 부분은 바늘을 작고 얇게 만들어서 0.25 마이크로 이하로 하면 화장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그냥 의약품 원료가 아닌 기능성 소재를 써서 화장품으로 빠지는 경우가 전체 해서 한 70~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약품으로 썼을 때 지금 분류 1처럼 의약품과 부영제를 같이 섞어서 고형어 만들어서 그 자체가 의약품이 들어간 물질 자체가 바늘인 경우, 그거는 국내 현재 기준으로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가 따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약품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개발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 분야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거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융복합 의료제품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약품으로 제약회사 GMP에서 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류 2와 분류 3이 융복합 의료제품으로 되는데요. 백본은 의료기기처럼 생기고 앞에 팁만 또는 팁만 발리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료기기가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면 그거는 융복합으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형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팁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의료기기 부분과 의약품 부분이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아예 분류 3처럼 아까 일체형하고 하포장 있었죠. 이거는 일체형 딱 들면 하나로 들리잖아요. 분류 3도 물론 손가락을 넓혀서 들면 들리겠지만 두 개가 아예 딱 보기에 포장이 달리 되어 있는 거죠. 저거를 하포장으로 해서 주작용 의약품, 보조작용 의료기기로 해서 융복합 의료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헷갈릴 경우에 사전에 저희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지금 현재 첨단 제품 허가 담당관이 식약처장, 차장 밑에 지금 담당관이 계시고요. 그 밑에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심사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의약품이 주작용이면 의약품 심사관이 심사하면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의료기기 심사부에 넘겨서 자기들이 주 심사를 하고 그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전처럼 없어가지고 의약품이라고 생각해서 의약품에 넣으면 이거 의료기기가 들어있으니까 의료기기과에 가세요. 그럼 저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전에는 한 10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촉진지원센터에서 문의하시고 그걸 정리해서 여기가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지금처럼 이렇게 클리어컷하게 나눠지는 거 외에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 분명히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같이 지원센터에서 고민을 해서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겠죠. 또는 안을 만들어서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의 정의, 그 다음에 구분, 그리고 사업화와 허가를 위해서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융복합 의료 제품의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사업화 전략 설명을 드리고 제가 뒤에 약간 융복합 의료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사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융복합 의료 제품도 결국 어떤 기술에 사업하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을 무형의 기술이죠. 그걸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기술의 사업화가 보통 정의죠. 그래서 정부 과제를 할 때나 어떨 때든지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받거나 정부 지원 자금 받거나 할 때 어떤 걸 하죠? 그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상용화되거나 대량 생산할 때 평가를 하죠. 그때 융복합 의료 제품은 중요하게도 허가를 누가 받느냐, 전에 사례가 있느냐, 이거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10년 전 같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에서는 이게 사업화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기술 평가라는 게 기술을 어떻게 돈으로 만들 거냐는 허가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따가도 또 사례가 나오는데요. 대학이나 출연연 등에서 기술이 개발된 거를 라이센스 인 또는 어떤 경우에 특허까지 다 사갖고 오는 조건으로 가져와서 사업화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의료기기를 사업하는데 또 제약회사의 의약품까지 넣어서 해야 되는 경우에 3자 간에 어떻게 계약을 할 거냐는 것들이 사업화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 경우에 기술 이전 사업화 조직을 갖고 있는 TLO들하고도 일을 해야 되고요. 거래 유형은 공동 연구 개발 또는 위탁 연구 또는 아예 아이템을 개발권과 사업권과 특허권 아이템을 다 사갖고 오는 경우 또는 회사를 사는 경우 라이센스 인 하거나 아웃. 라이센스 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화 개발할 텐데 계약금 주고 그리고 개발은 다 우리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마일스톤과 판매했을 때 로얄티를 주게 되는 또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아이디어 단계에서 권리화를 하고 법인화를 해서 상용화해서 회사를 키우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이때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를 내고 나서는 바로 이게 과연 사업화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디에 속하느냐, 그리고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료기기 회사라면 의약품이 섞여 있다면 그 의약품을 어떤 특정한 제약사만 갖고 있느냐, 그 약품은 다 특허가 끝나서 여러 회사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처럼 또 코로나 때 바이오 제약 분야가 굉장히 떴다가 다시 또 기술 평가 제도를 빡빡하게 하고 지금 리세션이 와가지고 또 되게 투자가 어려운데 그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인력은 어떤 사람 쓸 건지 또 중요한데 오늘 얘기 주제처럼 융복합 의료 제품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기술을 그냥 의약품을 잘 개발하고 생산시설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의약품이 주작용이라면 그 회사한테 통째로 파는 게 좋겠다. 나는 다른 걸 또 개발할 수 있으니까. 의 경우에 비즈니스 모델을 그 아이템을 다 파는 경우 또는 회사를 넘기는 경우 또는 우리가 주가 돼서 하는 경우 다양하게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글로벌 시장의 동향, 허가의 동향,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허가받아서 해외에도 똑같은 융복합 의료제품으로 허가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우리의 강점이 어떤 거고,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판매를 잘할, 뭐 오토이넬러라면 그 폐질환 관련된, 호흡기 질환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잘하는 팀하고 해야겠죠. 그런 시장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약회사 중에서 어제 몇몇 광동제약이나 몇 군데 분들이 이거 굉장히 융복합 의료 제품이 회사에서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좋겠다. 이미 의약품도 쓰는 거고 의료기기는 현재 사용하는 거와 유사한데 조금만 기능을 바꾼 거여서 실패 확률이 되게 낮고 성공하면 판매는 또 충분히, 그리고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이나 현업에서 이해하기 되게 쉽고, 그래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소싱해서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 사용화 과정은 기술을 개발해서 그 개발된 기술을 평가 작업을 하고 특허 출원을 하는데, 특허 출원은 사실은 평가하기 전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런 인터뷰즈 같은 데서 우리 기술이 이런 기술인데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차 갖고 갈 사람, 또는 SI로서 투자해 줄 사람, 이렇게 찾는 이런 큰 미팅이죠. 이게 20년 전에는 한 100명쯤 모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2,800, 900명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마케팅을 통해서 기술 상용화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지, 기술 타당성이 있는지, 재무적이 타당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되게 고민을 하는 인허가 타당성이 있는지. 사실 15년 전이라면 이런 아이디어가 없이 융복합 의료 제품을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정부의 부처를 만들고 이런 촉진 지원 센터가 있지 않았을 15년 전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왜 그렇죠? 인허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를 안 내주는데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나 정부의 그 인허가를 내줄 수 있게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건 아주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도 잘 활용하고 네트워킹도 활용하고, 그리고 전체 시장을 보고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 전략을 잘 짜고 시장을 잘 파악하고 인력 관리를 잘하고 정부 지원 자금 또 파트너 아웃소싱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를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남들이 이미 다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면 그건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IP 관리나 또는 여러 가지 관리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IP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금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전문 경영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 부분인데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융복합 의료 제품은 최근에 국내에서 이런 제도가 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연구 개발 단계부터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약품 주작용인지 의료기기 주작용인지 따라서 GMP 시설을 어떤 GMP를 가진 팀이 생산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누가 주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인허가 생산 판매 전략을 생각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 융복합 의료 제품을 촉진 지원해주는 센터에서 문의도 하시고 정부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확한 용도와 용법 컨셉을 수립해서 이거를 쓰고 있는 키 닥터들,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의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남들이 잘하는 팀하고 같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 이제 최근에 이 촉진지원센터하고
토론을 하면서 여러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하고 논의를 했던 내용들 좀 정리한 건데요. 아이디어 단계에서 우리가 연구 개발할 제품, 시장에 내놓고 싶은 제품이 융복합 의료 제품인지, 그리고 주작용이 뭔지, 이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식약처에 그리고 센터에 컨설팅을 맡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의약품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지금 의료기기 회사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의약품은 외부에서 가져와야 된다면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그 해당 의약품, 항생제, 항암제 또는 뭐 항히스타민제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를 만나서 서로 협업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제품 마케팅 유통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 문제, 마케팅하는 문제를 미리 생각하셔서 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정하면 허가 문제, 생산 문제, 마케팅 문제, 일부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전 제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